개인 휴생을 고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오늘은 개인 휴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를 1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흐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1단계는 대리인 선정과 상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서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개인 휴생에 맞는지 아니면 개인 파산이 더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이 계속 있는 분이라면 개인 휴생을 검토하고 수입으로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 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처음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지체되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개인 휴생은 대부분 서류 절차로 진행되고 보통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날은 채권자 집회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초반 설계가 잘 되면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는 보통 1차 서류, 2차 서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1차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기본 서류들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발급받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차 서류는 더 중요합니다.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료, 통장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자료처럼 소득과 재산, 지출과 채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궁금해해 할 만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나중에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증명서 발급은 앞으로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서울휴생법원의 경우 2026년 6월경부터는 지금보다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단계는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휴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계약 후 보통 약 3주 전후로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류 보완이 길어지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누락, 재산 누락, 소득 축소, 최근 거래 누락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절차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4단계는 금지명령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가압류 같은 행위를 금지해서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채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과거 개인휴생 신청 이력이 반복되거나 절차 남용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전부터 최근 대출 경위,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휴생법원도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발령하려고 하지만 반복 신청 경력 등은 함께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보정 권고와 이행입니다. 이 단계가 실무상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정 권고는 쉽게 말해 법원이 내주는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해달라.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으니 다시 소명해달라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법원은 여기서 대출금 사용처, 통장 흐름, 현금 인출 내역, 보험, 환급금, 퇴직금, 가족 간 금전 거래, 재산 보유 여부, 소득의 계속성, 생활비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봅니다. 휴생위원이나 재판부의 실무 성향에 따라 보정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설명이 잘 되면 사건의 방향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상담 단계에서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심사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6단계는 개시 결정입니다. 보정 절차를 거쳐 법원이 사건을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채무자는 법원이 안내한
계좌에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문,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등을 보내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 이때부터는 실제 변제 이행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7단계는 채권자 통지와 이의 신청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고 채권자가 채권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무상 채권자의 이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리인이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채권자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누락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 단계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8단계는 채권자 집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하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 변제 계획의 적정성, 절차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정 권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필에 불출석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9단계는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이 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하라는 법원의 공식 확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안도하시는데 인가는 끝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이 법률에 맞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수행 가능한지, 그리고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불리하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10단계는 변제금 납부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보통 3년간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인가만 받으면 거의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미납이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인가 전 단계에서도 2회 이상 미납 상태나 불출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서류만 잘 내는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11단계는 신용회복입니다. 예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너무 오래 묶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 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즉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공공정보 삭제를 통해 신용 회복이 예전보다 빨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곧바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상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실 상환자에게는 분명히 큰 변화입니다. 12단계는 면책 신청서 제출입니다.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마지막으로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류 제출을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 마무리 절차까지 정확히 진행해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제 완료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을 다시 확인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3단계는 최종 면책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마친 분에게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상담부터 서류 준비, 보정 대응, 집필 출석, 변제 이행까지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보정 권고에 성실히 대응하고 개시 이후에는 변제금을 흔들림 없이 납부해야 마지막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